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평양에서는 국가 비상령이 내려졌고 보호웨이브가 총 동원됐습니다. 어떤 부대는 한밤중에 통째로 이동했고 어떤 집은 새벽에 문이 부서졌습니다. 멸종 명령이 떨어졌다는 속삭임이 바람처럼 번졌습니다. 그 모든 소동의 시작이 한 사람 때문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북한 포병대의 사격 통제병이었습니다. 표적 좌표를 종이가 아니라 머리에 넣고 살아야 하는 자리. 실수 한 번이면 동료가 죽고 한 줄의 숫자가 마을을 사라지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 좌표를 외운 채 탈북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병사의 실종이 체제를 이렇게까지 흔들었을까요?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것은 무엇일까요? 상위 1%였던 그는 왜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북한이 그 밤 무엇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이름보다 먼저 사라진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저와 연결된 모든 줄이 역으로 당겨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관측소의 교대 기록, 무전 수첩의 필체, 식량 배급표의 도장까지 작은 흔적들이 누가 그를 봤나, 누가 그와 말했나 라는 질문으로 변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던 상급자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평소 조용하던 이웃은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금지어가 된 것처럼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구호가 갑자기 끊기고 마을 확성기에서 낯선 명령이 튀어나오던 순간 불필요한 이동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 검열 강화, 짧고 차가운 문장들이 사람들의 숨을 좁혔습니다. 그저 한밤중 바람이었는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내 삶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소문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뒤에는 늘 보위부가 있었고 질문 하나가 곧 죄가 되는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그 나라에서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심입니다. 의심은 증거 없이도 사람을 데려가고 돌아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한동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 닫힌 문,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시간. 당신이 맡았던 임무는 무엇인가?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그 질문은 보호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한 단어가 북쪽 어딘가의 누군가에게는 밤중 발소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포병대 사격 통제병은 총을 쏘는 사람이 아닙니다. 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표적을 보고 머리로 거리를 계산하고 손으로 숫자를 넘겨 발사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받았습니다. 종이를 남기지 말 것, 기록을 만들지 말 것, 기억을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기억하라. 저는 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결국 제 목을 조였습니다. 북한은 늘 말했습니다. 적은 밖에 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두려워한 적은 밖이 아니라 아니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동료, 같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상급자, 그리고 보고라는 이름으로 내 숨소리를 적어내려가는 누군가. 그들이 나를 지켜보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숨기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밤에 꿈을 꾸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꿈이 새어나가면 다음날 표정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탈출한 걸까요? 아니면 탈출하도록 몰린 걸까요? 내가 가져온 것은 좌표였을까요? 아니면 좌표보다 더 치명적인 증언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나를 잡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까지 그 밤을 덮으려 했을까요? 제가 왜 떠났는지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누군가의 목숨이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의 비상령은 저 하나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외운 좌표 그 자체보다 제가 봤던 것이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팔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한 체제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지워버리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저는 그 기록의 한가운데서 아직도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들킬 것 같던 그 습관이 여기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직 이름도 얼굴도 모든 것을 꺼내놓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운 숫자들은 누군가의 삶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진실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북한 전역을 뒤흔든 패닉의 이유가 보일 겁니다. 지금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북한 내부의 그 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비상령이 있기 전 나는 집에서 큰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다. 말이 적은 게 아니라 말이 줄어든 사람이었다. 동네에선 누구네가 사상 문제로 불려갔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어머니의 밥상은 더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병으로 쓰러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나의 군복이었다. 군복은 우리 집의 쌀과 비누, 겨울 석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모범이어야 했다. 표정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누군가 내게 너는 믿을 만한 놈이냐 라고 묻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에게 매일 묻고 또 물었다. 믿을 만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집이 위험해지니까. 부대에서 내 역할은 분명했다. 사격 통제. 숫자를 틀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나는 숫자 앞에선 감정을 끊어냈다. 관측소에서 전달되는 방위각, 거리, 풍향. 나는 그것을 계산하고 정리해 지휘선에 올렸다. 종이는 남기지 않았다. 기억으로만 남겼다. 그 방식이 엘리트의 방식이라고 배웠다. 너는 머리로 일하는 놈이다. 상급자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칭찬처럼 들리는 그 문장이 사실은 목줄이라는 걸 모른 척했다. 부대 생활은 단조로웠다. 새벽 점호, 정치학습, 훈련, 검열. 그 반복 속에서 인간은 생각을 줄인다. 생각이 많으면 흔들리니까. 그래도 가끔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마음이 새어나왔다. 식량 배급을 받으러 줄을 설 때 그 무렵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약혼자는 같은 지역의 공장 간호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한다기보다 서로가 무사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랑은 사치였다. 안전이 우선이었다. 약혼자는 가끔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도 가끔 숨이 막혀?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웃는 연습을 했다. 말 한마디가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있으니까. 그날 그녀는 내 손을 잠깐 잡고 아주 짧게 말했다. 조심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자리 덕분에 이동증이 비교적 쉽게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동네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했지만 나는 부대 업무를 이유로 군수창고나 통신실을 드나들 수 있었다. 그게 작은 특권이었다. 그러나 특권은 언제나 감시와 함께 왔다. 내 뒤에는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할수록 그 눈은 더 가까워졌다. 마치 너는 알지?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걸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나는 버텼다. 조용히 살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괜히 튀지 말자. 북한에서 살아남는 기술은 단순했다.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처럼 보이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 나는 그 얼굴을 누구보다 잘 썼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대상. 그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걸음을 옮겼다.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공포가 아니라 공포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서류철을 다시 보지 않았다. 눈길 한 번이 관심이 되고 관심은 의심이 된다. 의심은 곧 조사가 된다. 북한에서 그 연결은 너무 빠르고 너무 익숙했다. 그날 밤
내 방엔 전기가 들어오다 말다 했다. 전열기가 멈추자 숨이 하얗게 나왔다. 동료들은 군용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고도 떨었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요즘 보이부가 바쁘다더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는 순간 말이 기록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늘 정치학습 시간에 배웠다. 말은 청보다 위험하다. 그 문장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진 적이 있었나.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점호, 구호, 표정. 모든 것이 정상인 척 돌아갔다. 그런데 정상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식당 배급줄이 길어졌고 밥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더 옅어졌다. 외출을 신청하는 서류는 더 자주 반려됐고 이동증 발급 담당자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그 한마디면 끝이었다. 전기가 끊기고 난방이 약해지는 건 늘 있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먼저 끊기는 날이 있었다. 그날이 딱 그랬다. 서로를 보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는 눈, 질문을 삼키는 입, 걸음을 조심하는 어깨. 나는 일과가 끝난 뒤 통신실에서 새로 내려온 훈련 계획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평소라면 단순한 일이다. 하지만 문 앞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담배 냄새가 아니라 종이가 오래 눅눅하게 젖었다가 마른 냄새. 누군가가 그런데 그때였다. 내 뒤에서 아주 짧은 발소리가 났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뒤돌아보니 같은 부대에 보급 담당 하사가 서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없었다. 그가 말했다. 지금 뭐 찾나? 나는 답했다. 지시받은 문서 확인 중입니다. 딱 2문장. 그 이상은 필요 없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위험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자세. 그 애매함이 더 무서웠다. 북함의 감시는 늘 이렇게 애매함으로 시작한다. 확실한 폭력보다 확실하지 않은 시선이 사람을 먼저 부순다. 나는 서류를 확인하는 척하면서도 내 귀는 복도 소리에 붙어 있었다. 다른 발소리.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발소리. 누군가가 일부러 속도를 바꾸는 느낌. 순간순간 나는 내 머릿속에서 숫자를 계산하듯 사람들의 동선을 계산했다. 마치 포병 사격에서 표적 좌표를 잡듯이. 그런데 이번 표적은 종이 위의 점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업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통신실 옆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다. 컨트롤 불필요한 외출 금지, 야간 통행 통제 강화, 자기 단위 외부 접촉 자제. 이런 문구는 가끔 올라오지만 날짜가 이상했다. 공지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 어제로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이미 하루 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왜 나는 몰랐지? 왜 나는 이제야 보게 된 거지? 그런 작은 어긋남이 내 속을 서서히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동네는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 전기가 약해진 탓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불을 켜지 않는 밤이었다. 창문마다 커튼이 더 두꺼워 보였고 문은 더 빨리 닫혔다. 이웃 아주머니가 내게 인사를 하려다 멈추는 걸 나는 봤다. 그녀는 잠깐 나를 보고는 내 뒤를 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은 미안함이 아니라 거리두기였다. 북한에서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는 건 그 사람이 위험하다는 뜻이다. 위험한 사람과 가까우면 나까지 위험해지니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대상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다. 내가 뭘 했지? 무엇을 잘못 말했지? 누구에게 표정이 흔들렸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누군가의 필요 때문에 대상이 된 걸까?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느끼는 이 어색한 발소리와 애매한 질문들, 달라진 공지와 멈춘 인사들. 혹시 나는 이미 표시된 걸까? 그 뒤로 며칠, 나는 정상이라는 외피가 얼마나 얇은지 매일 확인했다. 훈련은 계속됐고 구호도 계속됐지만 사람들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식당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줄었고 담배를 나누던 손이 멈췄다. 누가 먼저 말을 걸면 상대는 대답하기 전에 주변을 한 번 더 훑었다. 마치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뒤에 붙어 있는 눈을 대하는 것처럼. 그날은 눈이 조금 내렸다. 땅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소리 없는 눈. 나는 야간 근무 교대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던 길에 관측반의 철수동무를 봤다. 그는 내 또래였고 늘 농담을 던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내 앞을 지나치려다 멈췄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요즘 밤에 누가 따라오냐?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소리야? 딱 2문장.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다.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나는 그가 농담을 하려다 실패한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 눈은 이미 한 번 불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눈처럼 보였다. 그런 눈을 나는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동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지기 전, 딱 하루 정도 그 눈을 한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몸에만 담고 입은 닫힌 채로. 다음 날 아침 철수동무가 점호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엔 감기겠지 했다. 겨울엔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그는 보이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그의 침상은 비어 있었다. 이불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는데 너무 가지런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사람이 급히 나가면 그런 모양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정리한 흔적이었다. 정치지도원이 짧게 말했다. 철수동무는 상부 호출로 이동했다. 불필요한 질문 금지.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 돌아옵니까? 정치지도원은 눈을 내리깔고 한 단어로 끊었다. 모른다. 그 말이 끝이었고 동시에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철수동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름이 됐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멈추고 시선이 내려앉았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살아야 했다. 아니, 살아야만 했다. 살아남으려면. 그날 밤 막사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발소리가 규칙적이었다. 군인의 발소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발소리. 2명이 들어왔고 뒤에서 1명이 문을 닫았다. 그들은 군복이 아니라 어두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한 단계 더 내려간 것 같았다. 고위부다. 누군가가 거의 입술만 움직여 속삭였다. 라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아니라 피부가 먼저 얼어붙었다. 보이부는 설명하지 않는다. 보이부는 이유를 공유하지 않는다. 보이부는 결론으로만 나타난다. 그들은 내 앞에 서서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이 그렇게 낯설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 따라 나오라. 나는 물을 삼켰다.
무슨 일입니까? 알면 된다. 그 한 문장이 내 속을 비웠다. 나는 모자를 챙기려다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떨리면 안 된다. 떨리는 순간 그들은 확신을 얻는다. 나는 손가락에 힘을 줬다. 손끝이 하얗게 될 때까지. 복도는 길었다. 전등은 중간중간 꺼져 있었고 꺼진 구간에서는 내 발소리만 들렸다. 그 발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들은 앞서 걷지 않았다. 내 뒤에서 내 호흡을 재듯 천천히 걸었다. 숨을 크게 쉬면 들킬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나눠 쉬었다. 아주 얇게, 아주 짧게. 이게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지.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작은 방에 들어갔다. 창문이 없었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종이 냄새. 그들은 내게 묻기 시작했다.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말을 했는지, 최근에 어떤 문서를 봤는지. 질문은 평범했지만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다. 질문 사이에 침묵이 길었다. 그 침묵은 대답을 기다리는 침묵이 아니라 내 표정을 채집하는 침묵이었다.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모른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해도 위험하고 거짓을 말해도 위험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가 가장 안전한 답이다.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보위부 앞에서 안전이라는 게 존재하긴 할까? 밤이 깊어졌을 때 그들은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나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왼쪽 위에 찍힌 도장을 봤다. 며칠 전 통신실에서 본 그 붉은 도장과 같은 종류였다. 대상. 나는 그 두 글자를 다시 보는 순간 깨달았다. 이제 문은 닫혔다. 내가 무슨 설명을 원하든 무엇을 증명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부대의 사격 통제병이 아니었다. 나는 보위부가 관리하는 한 줄의 기록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걷는 복도와 내가 쉬는 숨까지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보위부 방에서 나왔을 때 바깥 공기면 차가웠지만 오히려 덜 차갑게 느껴졌다. 안쪽에서 얼어붙은 건 공기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마음속에서 어떤 문을 닫아버렸다. 질문을 멈추고 표정을 고정하고 눈을 낮추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겁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이. 처음엔 소리였다. 막사 뒤편, 내가 늘 같은 시간에 지나가던 길목에서만 들리는 발소리. 내 발소리와 겹치지 않게 반박자 늦게 따라붙는 발소리. 내가 멈추면 멈췄고 내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다시 움직였다. 정교하지 않다. 구현은 그렇게 죄지 않는다. 그 다음은 빛이었다. 밤에 전기가 약해지면 보통은 어둠이 더 진해질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방 창문 틈새로 아주 얇은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손전등의 빛이었다. 길게 비추지 않았다. 마치 여기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사라지는 빛.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숨을 죽였다. 덮개를 조금만 들면 밖을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 보려는 순간 나는 확인한 사람이 된다. 확인한 사람은 언젠가 입을 연다. 그들은 그걸 제일 싫어한다. 이웃도 달라졌다. 어머니가 보내준 말린 옥수수 떡을 들고 집 쪽으로 내려가던 날, 골목에서 늘 나를 반기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나를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본 뒤에 일부러 모른 척하는 움직임이었다. 그 차이를 나는 알았다. 북한에서 모른 척은 예의가 아니라 생존이다. 그날 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인사를 건네는 순간 할머니의 반응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다. 저 사람과 친하다. 그 한 줄이 누군가를 끌고 갈 수도 있었다. 부대 안에서도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내가 식담줄에 서면 내 앞 사람이 한 발짝 앞으로 더 나갔고 내 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벌렸다.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나와 겹치지 않으려는 느낌. 내 말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공간이 죄가 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정말 뭘 했나? 아니면 나의 존재가 이미 누군가에게 불편한 증거가 된 건가? 그날 저녁, 보급 담당 하사가 나를 불렀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습기 냄새가 났다. 그는 내 눈을 보지 않고 말했다. 요즘 말 조심해. 나는 짧게 물었다. 누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 안쪽을 한번 훑고 낮게 덧붙였다. 여기엔 귀가 많아. 그 한마디가 내 목덜미를 차갑게 훑었다. 귀가 많다. 그 표현은 늘 사람들이 농담처럼 쓰던 말이었는데 그날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조언을 한 건지 경고를 한 건지 아니면 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다는 게 더 위험했다. 며칠 뒤 나는 훈련장 관측소로 불려갔다. 평소 같으면 동료 둘과 함께 움직였을 텐데 그날은 혼자였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관측소로 오르는 비탈길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 소리. 내 발자국보다 약간 깊고 약간 무거운 발자국. 내가 걸음을 늦추자 그 소리도 늦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달릴까 생각했다. 그런데 달리는 순간 나는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도망치는 사람이 된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확정된다. 관측소에 도착했을 때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군복이 아니라 회색 외투. 말투는 군대 말투가 아니었다. 그는 종이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다. 최근 며칠간 이상한 접촉 없었나? 나는 최대한 평평하게 답했다. 없습니다. 그는 눈을 들지 않고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없을 리가 없는데. 그 말이 내 속을 찌르고 지나갔다. 없을 리가 없다. 그는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지 확인하는 중이었다. 나는 손끝에 힘을 줬다. 숫자를 계산할 때처럼 감정을 끊어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누군가의 웃음처럼 들렸다. 내가 스스로를 통제할수록 그들은 더 가까이 온다.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전등이 켜진 경비소 앞을 지나야 했다. 경비병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너무 오래.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다. 그때 경비병이 아주 짧게 말했다. 서라. 나는 멈췄다. 그는 내 호주머니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냈다. 나는 그는 내 호주머니를 지나가지언가 서라. 나는 10회버그 창시. 나는 내 호주머니를 비번 판없이 손을 댔다. 그 짧은 정지 그 짧은 침묵.
그 속에서 나는 느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조사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확인당하는 사람이다. 숨을 쉬는 것조차 허락을 받는 사람이다. 막사 문을 열기 직전 등 뒤에서 또 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숨소리까지 가까웠다. 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보면 나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늦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고도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지금 보이부에게만 보이는 걸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보이기 시작한 걸까? 며칠이 더 지나자 감시는 눈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누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이 체제는 필요하면 사람 하나를 조용히 눌러서 납작하게 만드는 데 익숙했다. 나는 웃는 법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 웃음이 아니라 문제 없습니다 라는 표정. 그 표정이 없으면 전기처럼, 배급처럼 내 자리는 언제든 끊길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사격 통제실로 불려갔다. 평소라면 분대 단위로 움직이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호출은 나 하나였다. 이유는 없었다. 이유가 없는 호출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군복 위에 외투를 걸친 계급장을 일부러 가린 듯한 남자. 그는 내게 손짓했다. 말은 최소였다. 여기 앉아. 나는 앉았다. 기억 검열이다. 표적 좌표. 네 머리에 제대로 들어있나 보자. 기억 검열. 우리는 늘 훈련처럼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목을 조이는 통제하는 규칙이기도 했다. 머리에 들어있는 정보는 사람 하나를 통째로 물건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넘기면서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얼굴이 아니라 내 숨의 속도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숫자를 외웠다. 방위각, 거리, 부정치.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정확해서 내 목이 더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종이를 한 장 더 꺼냈다. 일반 훈련표가 아니었다. 용지가 두꺼웠고 표지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 도장을 보자마자 심장이 한 번 늦게 뛰었다. 대상.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이건 네가 볼 필요 없다. 그런데 인간은 볼 필요 없다는 말에 더 보게 된다. 나는 그가 종이를 덮는 찰나 안쪽의 표를 아주 잠깐 봤다. 표적 좌표가 두 줄로 나뉘어 있었다. 위쪽은 평소 우리가 연습하던 외부 표적이었다. 그런데 아래쪽 줄,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두 번째 좌표가 있었다. 표기 방식이 달랐다. 그리고 그 지명 약후가 낯익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도를 펼치듯 나는 그 좌표를 내 기억과 맞춰보았다. 그 좌표는 적 진지가 아니었다. 우리 쪽,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자란 동네와 멀지 않은 강변 쪽이었다. 시장이 열리는 길목, 주민들이 몰래 장마당으로 움직이던 좁은 통로, 겨울이면 얼음이 얇아져 내 사고가 나던 곳. 그곳이 왜 표적에 들어가 있지? 훈련이 왜 내부를 향하지?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했었다. 깜빡이는 순간 들킨다. 나는 그저 숨을 얇게 쉬었다. 그는 내 손가락을 보더니 종이를 완전히 덮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내 귀에만 들리게 말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 짐이 된다.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뭔가를 갈라놓았다. 모르는 게 약이다. 북한에서 그 말은 흔하다. 그런데 방금 그 말은
친절이 아니라 경고였다. 알면 죽는다. 알면 사라진다. 철수동무가 사라진 것처럼 깨했던 질문. 철업에 그제야 연결했다. 철수동무가 점호에서 빠진 날, 그가 내 걸까? 그래서 먼저 불려간 걸까? 나는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다. 복도 벽에는 구호가 걸려 있었다. 당과 수렴을 위해 한 몸 바쳐. 글자는 늘 뜨거웠지만 공기는 얼음 같았다.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그 바람이 차갑기보다 깨끗하게 느껴져서 더 무서웠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버텨온 정상이라는 것이 실은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었다는 걸 방금 봐버렸으니까.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내려가 어머니 얼굴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동증을 신청하자 담당자는 내 서류를 오래 들여다보더니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이유는 쓰여있지 않았다. 대신 그 빈칸 옆에 아주 작게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코드처럼 보이는 숫자? 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까 그 두 번째 좌표가 떠올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밖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눈에 스며 따가웠다. 그 따가움이 눈물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됐다. 나는 속으로만 물었다. 내가 외우고 있는 숫자들은 정말 적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것일까? 그리고 내가 대상이 된 이유는 단지 그 숫자들을 너무 잘 기억한다는 것뿐일까? 그 종이를 스쳐본 날 이후 나는 더 조심해졌다. 조심한다는 건 더 조용해진다는 뜻이었고, 더 조용해진다는 건 내 안에서 계속 무언가가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훈련장에 서 있으면 포연 냄새가 아니라 사람들의 침묵이 먼저 코를 찔렀다. 동료들은 웃어도 눈이 웃지 않았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 무엇을 포기하는 걸까? 며칠 뒤 새벽, 내 이름이 다시 불렸다. 이번에는 막사가 아니라 보위부 분실이었다. 문을 열자 난로는 켜져 있었지만 방은 따뜻하지 않았다.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이 흐르는 장소였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협조 서약. 내 손이 종이에 닿기도 전에 그들은 내 가족을 꺼냈다. 어머니의 이름, 약혼자의 직장, 동생의 학교. 내가 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관리하던 것들이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본 건 무엇이냐? 나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모릅니다. 그는 종이를 턱턱 두드렸다. 마치 내 머리를 두드리듯이.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한 줄을 읽었다. 내가 찍어 누르려 했던 공포가 그 한 줄에서 다시 올라왔다. 기억력 우수, 접근 가능, 대상. 그 단어들이 내 몸을 천천히 묶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질문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용도를 정해지러 온 거였다. 너한테 남는 길은 둘이다. 그는 손가락 두 개를 펼쳤다. 협조하거나 혁명화. 교육이 아니었다.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철수동무에 비어있던 침상이 떠올랐다. 가지런히 접힌 이불, 그리고 불필요한 질문 금지라는 문장. 그게 끝이었다. 그게 우리 현실의 끝이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봤다. 펜을 잡을 손. 나는 그 시선을 따라 내 손을 내려다봤다. 포를 쏘게 만드는 손이 이제
사람을 팔게 만드는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나는 속으로 수십 번 계산했다. 지금 여기서 거절하면 어떤 순서로 무너질까? 나부터일까? 어머니부터일까? 약혼자부터일까? 그들이 왜 가족을 먼저 꺼내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총보다 빠른 건 협박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남자는 마치 업무 지시를 하듯 말했다. 내 주변을 보고, 듣고, 적어라. 특히 숫자를 다루는 놈들. 나는 목이 타들어갔다. 내가 보고하는 순간 누군가가 사라질 것이다. 그 사실이 너무 명확해서 더 숨이 막혔다. 그렇다고 침묵하면? 침묵은 곧 반항으로 기록될 것이다. 반항은 곧 처벌이고, 처벌은 가족의 삶까지 삼킨다. 나는 왜 이런 선택 앞에 서게 된 걸까? 내가 틀린 숫자를 말했나? 내가 잘못된 표정을 지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도구로 쓰고 싶은 걸까? 그들은 선택을 제한하지 않았다.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나는 단지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고르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나는 서약서에 손을 얹은 채로 종이의 결을 느꼈다. 이 얇은 종이가 어머니의 숨과 약혼자의 미래를 눌러버릴 수 있다니.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왜 내 가족을 인질로 삼는가? 내가 충성으로 버텨온 시간은 누구의 칼을 갈아준 것뿐인가? 나는 끝내 펜을 들었다. 사인을 하자마자 남자는 처음으로 미소 비슷한 것을 보였다. 그 미소가 위로가 아니라 목줄이 딱 맞게 조여졌다는 확인처럼 느껴졌다. 방을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내 발밑의 땅은 내가 서 있을 곳이 아니라 나를 삼키려는 곳이라는 것을. 서약서에 이름을 적고 나온 그날부터 나는 살아있는 감시 카메라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심지어 침묵까지도 누군가의 기록이 될 것 같았다. 보이부는 내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작은 지시들이 내려왔다. 누가 누구와 속삭였는지, 누가 어느 창고에 오래 머물렀는지, 누가 숫자를 잘못 외웠는지. 질문은 사소했지만 그 사소함이 사람을 부숴버린다는 걸 나는 알았다. 연락은 끊겼다. 부대 전화는 이유 없이 고장났고 개인적인 서신은 검열 뒤에 늦게 도착했다. 약혼자에게 보내려던 짧은 편지도 돌려받았다. 봉투는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검은 연필로 찍힌 한 줄이 있었다. 불필요. 그 단어 하나가 내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연결까지 잘라냈다. 내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를 피하는 조용함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용함. 식당에서 내 옆자리는 비었고 정치학습 시간에는 내 뒤에 누가 앉는지 매번 달라졌다. 매번 달라진다는 것이 오히려 같은 의미였다. 누가 붙어있든 붙어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밤이 되면 더 분명했다. 막사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늘 일정했다. 한 바퀴. 멈춤. 다시 한 바퀴. 경계 근무의 리듬 금기만 나는 알았다. 그 리듬은 경계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확인 대상은 외부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이불을 덮고도 잠들지 못했다. 잠들면 표정이 풀릴까봐, 숨이 흔들릴까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범죄가 아니라 흔들림이라는 걸 나는 이미 배웠다. 며칠 뒤 보급 담당 하사가 나를 다시 불렀다. 그는 늘 나에게 말 조심해 라고 했던 사람이다. 나는 그를 그나마 안전한 쪽이라고 믿고 있었다. 같은 부대, 같은 냄새, 같은 겨울을 견디는 사람.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날 알게 됐다.
창고 안에는 나와 그 사람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안쪽, 쌀포대 뒤에서 아주 미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있었다. 여기서 네가 할 말은 하나야. 최근에 이상한 생각한 적 없다고. 나는 짧게 물었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포대 쪽으로 시선을 한 번 던졌다. 그 순간 내 등줄기가 차갑게 굳었다. 나는 지금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는 중이었다. 누가 숨었는지 확인하려는 시험. 내가 경계하는지 확인하려는 시험. 내가 겁을 먹었는지 확인하려는 시험. 하사는 내 편이 아니었다. 내 편처럼 보이게 배치된 사람일 뿐이었다. 믿을만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장치.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내뱉었다. 가능한 한 평평하게. 가능한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쌀포대 뒤쪽에서 발소리가 사라졌다. 그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집 쪽으로 내려갈 방법을 찾았다. 어머니 얼굴을 봐야 했다. 아니, 봐야만 했다기보다 어머니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동증은 계속 막혔고 부대 밖으로 나가는 길목마다 검문이 들었다. 검문은 점점 더 형식적이 되었다. 형식적이라는 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를 잡아두려 한다는 뜻이었다. 그때 약혼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연락이라기보다 아주 짧은 전달이었다. 병원 쪽 경비병이 내게 종이 쪽지를 건넸다. 글씨는 그녀의 글씨였다. 단 3줄. 오늘은 오지 마. 누가 내 이름을 물었어? 제발. 숨쉬듯이 행동해. 나는 그 3줄을 보고 손끝이 저려왔다. 숨쉬듯이 행동해. 그 말은 사랑의 말이 아니었다. 살아남으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쪽지 뒷면에 아주 작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날짜도 약속 시간도 아닌 숫자.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누군가가 그 쪽지를 읽었고 읽은 사람이 표시를 남겼다.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그날부터 나는 깨달았다. 내가 믿고 기대던 관계들, 어머니의 집, 약혼자의 손, 동료의 농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잡아당기는 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안전해야 할 사람이 가장 위험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밤중에 혼자 앉아 머릿속으로 좌표를 되새겼다. 포의 탄착점이 아니라 내 삶의 탈출 경로를. 어디로 가면 한 번은 숨을 수 있을지. 두만강인지 압록강인지 아니면 DMZ 쪽의 다른 틈인지.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는데도 내 몸은 이미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주 분명히 느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사냥이다. 조용히, 흔적 없이. 내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는 사냥.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내가 외운 좌표일까? 아니면 그 좌표가 가리키는 더 큰 진실일까? 나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다음날 아침 호출을 기다렸다. 그 호출이 오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호출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뒤 나는 더 이상 언젠가를 말할 수 없었다. 북한에서 언젠가는 희망이 아니라 시간을 끌어 죽게 만드는 단어였다. 나는 선택을 한 게 아니었다. 길이 하나뿐이라는 걸 그제야 또렷하게 깨달았다. 여기 남으면 나는 도구로 썩는다. 아니,
도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라진다. 철수동무처럼. 까지 그를 데려갔는지, 왜 데려갔는지. 하지만 떠난다는 건 단순히 문을 나서는 일이 아니었다. 북한에서 떠남은 가족의 숨까지 끌어당기는 폭발이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밥상상 앞에서 늘 말없이 내 그릇을 먼저 채워주던 손. 약혼자의 쪽지. 숨 쉬듯이 행동해. 그 문장이 내 목을 잡고 흔들었다. 내가 떠나면 그들은 누구를 먼저 부를까? 어머니일까? 약혼자일까? 아니야. 나는 대답 없는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삼켰다.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브로커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브로커는 찾는 순간 이미 위험하다. 브로커는 소문으로만 오고 침묵으로만 연결된다. 그래서 나는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떠올렸다. 보급 담당 하사. 그가 내게 던진 경고들, 내 편인 척 하던 눈. 그 눈이 진짜든 가짜든 그는 통로였다. 통로는 신뢰가 아니라 필요로만 열리는 법이다. 나는 그를 창고 뒤편에서 다시 만났다. 대화는 두 문장으로 끝났다. 길이 있나? 그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다. 돈은 있나? 돈. 북한에서 돈은 생존의 또 다른 허가증이었다. 나는 숨겨둔 것을 껑을 긋대신 봤던 비누와 약품. 내가 군복 덕분에 빼돌릴 수 있었던 작은 배급. 그것들을 바꿔 모은 중국 돈 몇 장. 손에 올려놓으니 종이는 가볍고 죄책감은 무거웠다. 이 돈이 나를 살리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려다가 멈췄다. 지금 미워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하사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만강 쪽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철컥하고 잠겼다. 두만강.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거긴 가지 마라. 강만 건너면 끝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강을 건너면 중국 공안이 기다린다. 붙잡히면 북송이다. 북송은 재판이 아니다. 북송은 사라짐이다. 그런데도 두만강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였다. 다른 길은 더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는 짐을 싸는 일이 아니었다. 짐을 안 싸는 일이었다. 티가 나면 죽는다. 나는 평소처럼 훈련에 나가고 평소처럼 구호를 외치고 평소처럼 웃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더 모범적으로 보이려 했다.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겉은 얼음처럼 고요해야 했다. 그게 이 체제에서 탈출을 준비하는 방법이었다. 탈출은 달리는 게 아니라 멈춘 얼굴로 숨을 속이는 것이다. 나는 연락선을 외웠다.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장소. 표적 좌표를 외우듯 외웠다. 다만 이번엔 사람의 좌표였다. 강변의 버드나무, 낡은 창고에 깨진 창문, 중국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둑길. 하사는 내게 말했다. 당일엔 아무도 믿지 마. 나도 포함이다. 그 말이 진실처럼 들려서 더 무서웠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다. 떠나기 전 어머니를 봐야 했다. 말이라도 남겨야 했다. 그런데 보이부의 눈은 너무 가까웠다. 나는 집으로 내려갈 수 없었다. 내려가는 순간 내 발자국이 이유가 된다. 이유는 곧 의심이 된다. 나는 결국 편지를 쓰지 않았다.
편지는 증거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었다. 약혼자 생각이 날 때마다 나는 손바닥을 꽉 쥐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얼굴이 달라진다. 얼굴이 달라지면 보위부가 알아본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사랑을 버리는 걸까? 아니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걸까? 답은 없었다. 북한에선 답이 없는 질문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브로커가 연결한 다음 통로는 더 길었다. 중국에만 도착하면 끝이 아니라 숨어야 한다. 창고, 지하실, 조선족집. 공안 순찰을 피하고 신분 확인을 피하고 팔려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한다. 라오스나 베트남 국경. 결국 태국. 태국에 가면 숨이 좀 쉬어진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숨은 쉬어지더라도 마음은 거기서부터 더 아플 거라는 걸 알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몸을 점검했다. 발목의 힘, 손의 떨림, 눈빛. 사격 통제병이 포를 쏘기 전 내 표정을 확인하듯. 그리고 그 표정 속의 한 가지를 못해요. 심상으론 온인정 내 방이 아니다. 내가 그 말을 믿어야만 내가 걸을 수 있었다. 출발 날짜가 정해졌다는 전달을 받던 날 밤, 나는 하늘을 오래 올려다봤다. 별은 차가웠고 어둠은 익숙했다. 익숙한 어둠이 오늘은 유난히 낯설었다. 아마도 내가 처음으로 이 어둠을 떠날 준비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전날 밤이다. 시간이 길게 늘어지고 숨이 더 얇아지는 그 밤. 내가 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밟고 서 있을 그 밤. 출발 전날 밤,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졌다. 막사 천장은 낮아 보였고 숨은 얇게만 들어왔다. 나는 평소처럼 침상에 누웠지만 평소처럼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두만강의 얼음이 먼저 떠올랐다. 얼음 밑에 검은 물, 그 위로 지나가는 손전등빛. 딱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이라는 생각.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강이 아니라 강까지 가는 길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돈을 다시 만져봤다. 종이가 아니라 목숨만 같았다. 이 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하지만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브로커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살려주는 손이 동시에 파는 손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미 들었다. 그래서 나는 돈 옆에 아주 작은 실 한 가닥을 넣어두었다. 싶으면서도 내게 남은 건 이런 초라한 확인뿐이었다. 정치학습 시간에 배운 말이 떠올랐다. 탈출은 배신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처음으로 다른 문장을 떠올렸다. 배신이 아니라 탈출하지 않는 것이 배신일 수도 있다. 누구에 대한 배신인가? 어머니인가? 약혼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답을 찾으려 할수록 머리가 아팠다. 북한에서는 지문이 깊어질수록 위험해진다. 나는 질문을 접고 대신 계획을 반복했다. 걸음, 포사격처럼 나는 내 탈출을 절차로 바꾸려 했다. 감정이 끼어들면 실수한다. 실수는 곧 발각이다. 옆 침상에서 누군가 몸을 뒤척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그가 낮게 물었다. 앉아? 나는 짧게 답했다. 잠이 안 온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묻지 않는 게 이 나라의 예의였다.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내 이름을 속으로 얼마나 많이 되뇌고 있을지 상상하면 숨이 막혔다. 한밤중에 문이 열렸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불빛이 들어왔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검열이다. 그 한 단어가 내 속을 얼렸다. 검열은 늘 있었지만 오늘의 검열은 오늘이라서 무서웠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지 않고 손을 침상 옆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게 손가락 끝에 힘을 줬다. 외투를 입은 남자가 침상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는 얼굴을 들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발끝을 봤다. 군화가 제대로 놓였는지, 신발 속에 무엇이 숨었는지. 그 시선이 내 자리로 다가올수록 시간은 더 느려졌다. 지금 들키면 끝이다. 생각이 아니라 본능이 목구멍을 조였다. 그는 내 침상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물었다. 오늘 어디 갔지? 나는 평평하게 답했다. 훈련장과 통신실 뿐입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침묵이 질문보다 길었다. 나는 눈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았다. 딱 정면의 벽을 보며 내 표정을 없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는 지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나는 속으로만 한 번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은 들키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검열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내일의 증거가 될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웠다. 나는 담장 너머 어둠을 보며 어머니 집 쪽 방향을 잠깐 바라봤다. 보고 싶었다. 미안했다. 그런데 동시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돌아가면 다시 그 방, 그 도장,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속으로 약혼자의 쪽지를 되뇌었다. 숨쉬듯이 행동해. 나는 지금까지 숨쉬듯이 거짓말을 해왔다. 내일은 숨쉬듯이 도망쳐야 한다. 그게 가능한가? 들릴까? 달리는 순간 뒤에서 총성이 돼 사격통제병 실종. 그 말이 나오면 내 가족은 어떤 얼굴로 문을 열게 될까 하고 다시 숨을 얇게 나눴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여는 나라를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 왁사로 돌아가기 직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많았지만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 별들 아래에서 나는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결심했다. 내일 나는 나를 지우러 떠나는 게 아니다. 나를 다시 찾으러 간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처음으로 큰 숨을 쉬어볼 것이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다시 침상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은 감았다. 내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끝내기 위해서. 멀리서 트럭 시동 소리가 한 번 울렸다가 꺼졌다. 나는 그 소리에도 몸이 굳었다. 내일 새벽 저 소리가 나를 실어 나를까? 아니면 나를 잡으러 올까? 그 차이를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다시는 뒤로 걷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기도했다. 제발 아침이 오기 전 내 이름이 다시 불리지 않기를.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기상나팔은 아직 울리지 않았다. 막사 안은 숨소리만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군화를 신지 않았다. 천으로 감싼 신발을 꺼냈다. 소리가 나면 끝이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졌다. 또 멀어졌다. 나는 그 리듬 사이로 나갔다. 바깥 공기는 얼음이었다. 숨이 바로 하얗게 타졌다. 나는 숨을 안쪽으로 삼켰다. 빛이 있는 곳을 피했다. 경비소 전등 아래를 지나지 않았다. 담장 그림자를 따라 걸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미 찍힌 자국만 밟았다. 어딘가에서 개가 짖었다. 멈췄다. 이 끊겼다. 다시 움직였다. 창고 뒤 모퉁이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하사였다. 그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손만 내밀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그는 세어보지 않았다. 바로 넣었다. 그리고 고개만 끄덕였다. 지금. 으르텍 한 단어뿐이었다. 라는 그 한 단어뿐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이동했다. 좁은 길, 얼어붙은 흙길. 철조망이 보이는 방향이 아니었다. 일부러 돌아갔다. 낮은 언덕을 넘고 마른 갈대밭으로 들어갔다. 나는 몸을 낮췄다. 소리가 크게 느껴졌다. 하사는 몸을 낮췄다. 였다. 멀리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경계병 둘이 지나갔다. 담배불이 잠깐 번쩍였다. 사라졌다. 하사가 다시 손짓했다. 이동. 1시간쯤 지났을 때 강이 냄새가 났다. 젖은 흙 냄새. 얼음 밑에 비린 공기. 두만강이었다. 강은 어둠 속에서 넓게 누워 있었다. 얼음 위에 얇은 눈이 덮여 있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소리가 난다. 깨지면 물로 떨어진다. 하사는 앞장서지 않았다. 낯선 남자가 나타다. 브로커였다. 얼굴은 모자와 목도리로 가려져 있었다. 그는 내 발끝부터 봤다. 그는 내 발끝부터. 하사는 받점이 있다다. 그는 내 발끝부다. 내 발이 먼 나무고드로 그는 손은 전 것이 바다. 그는 내 차감도 비다갔다. 그는 내 발시오민들이죠. 그는 내 발륜드고 왔다. 그는 내 발을 추론 청은다. 그리고 초는 노무기로 자나시비다. 내 중층 다부는 가청도담이다. 다시는 어둠 잠금대로 캐둬 다른 밤저근이었었다. 나시는 무르전북하전 남정하단다. 방은 비로. 다짐치감 모리 행거듬치가 마들 몬장 기팡은 모롱도록 가시소. 젖은 얼음 밑에 비린 공기다. 그는 내 진치 많았다. 근동 그는 밥커짐이 있었다. 가심은 가만 저에다 그는 비어고 왔다녀. 다짐치감 보렴인 마들 종음 하마리 몇어 사질이 반창이다. 하사는 앞정지형 나눌 있다. 내 발끝는데요. 너건 누시보 밀어다만다. 발은 다봇디다. 바시는 무로 대시보든다. 턴영대에 초근했습니다. 하사는 노무들 부른 푸키원이다. 그는 내 발근들이 있었다. 그는 물어 있었다다. 하사는 오던 그 틈에 찜언들여 기든 내 바르지 만났다. 무렁 매도문 든 밤이남이다. 다시는 엎드름이다 지부는 있다. 파천은 물어 있었다. 그는 내 바존치가 만다갔지 않은 많은 바들 젖주보댔어. 파시는 모래 성금이다.
가서는 20한음 종여든 10험 있다 많은 도저 무리 함저 도망강이었다. 덕먼 참지감이다. 죽은 두만강 타본 게 있었다. 그는 내 발끝이 돋는다. 이런데 차당 최건했었다. 그는 진골 무리 함전었다. 하사는 종야고 하미신민도들 참은도 모 있었다. 조정 브로크였다. 그는 내 발을 추감이다. 하사는 그 고래 덕의 한심이었다. 마돌이 처거는 저름이다. 그는 브로커였다다. 다시는 중해고 죽임이다. 물언단나다다. 줌은 불로 떨어져는 잠게 든다. 파시는 입어도문시 그는 내 발을 찍어만다. 하서는 짐에서 낮전 서지 않았다. 저 있었다. 그는 내 발끝부터 봤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더 달라는 뜻이었다. 하사가 짧게 욕을 삼켰다. 돈이 한 장 더 넘어갔다. 브로커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와. 말하지 마. 그가 낮게 말했다. 우리는 강가의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 브로커가 얼음 위에 돌을 하나 던졌다. 소리를 들었다. 금이 가는 소리였다. 그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비교적 단단한 곳이었다. 그는 발로 얼음을 두드렸다. 여기. 손짓. 나는 한 발. 또 한 발. 무릎을 굽히고 체중을 나눴다. 발밑에서 아주 미세하게 울림이 올라왔다. 멈추고 다시. 숨을 짧게 끊어 쉬었다. 중간쯤 갔을 때였다. 강 건너쪽에서 빛이 튀었다. 손전등. 멈췄다. 브로커가 팔을 세게 눌렀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다. 눈이 얼굴에 붙었다. 차가웠다. 움직이면 빛이 잡는다. 손전등이 우리 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어졌다. 없이 가까워졌다. 그때 북쪽 뚝에서 짧은 호각 소리가 났다. 이어서 사람 목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 그리고 발소리들이 늘어났다. 브로커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따라갔다. 달릴 수 없었다. 달리면 소리가 난다. 우리는 빠르게 걷는 척하며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얼음이 한번 크게 삐걱거렸다. 누군가 뒤에서 외쳤다. 곧바로 총성이 한 발. 공기가 찢어졌다. 얼음 위로 작은 얼음 조각이 튀었다.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또 한 발. 또 한 발. 이번엔 강물이 움찔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몸만 움직였다. 발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손이 얼어도 놓지 않았다. 중국 쪽 뚝이 가까워졌다. 갈대 그림자가 보였다. 브로커가 낮게 말했다. 넘어. 지금. 나는 뚝을 기어올랐다. 손으로 흙을 잡았다. 얼음처럼 굳은 흙이 손바닥을 갈랐다. 피가 났지만 닦지 않았다. 뒤에서 또 한 발. 이번엔 더 멀었다. 북쪽 빛이 흔들렸다. 중국 쪽에서도 빛이 하나 움직였다. 공안일 수도 민간인일 수도 있었다. 브로커가 내 등을 눌렀다. 우리는 갈대밭 속으로 몸을 숨겼다. 숨이 목까지 올라왔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브로커가 내 귀에 붙어 말했다. 소리내면 북송이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는 갈대밭을 기어나와 낮은 툭길 아래로 내려갔다. 작은 창고 하나가 있었다. 철문이 반쯤 녹슬어 있었다. 브로커가 문을 열었다. 안은 곡물 냄새와 습기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잠깐 켰다가 바로 껐다.
여기, 아침까지. 그는 내게 담요 비슷한 것을 던졌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갔다. 중국말이 들렸다. 짧은 무전소리. 나는 담요를 덮었다. 몸을 더 작게 만들었다. 창고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한 번 흔들렸다. 멈췄다. 다시 흔들렸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 새벽, 나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창고 문이 닫히자 어둠이 바로 목을 조였다. 나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도 떨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내 뒤에서 들리던 총성이 아직 내 귀 안에서 울렸다. 강을 건넜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더 길고 더 더러운 길이라는 걸 나는 이미 들었다. 중국 땅은 자유가 아니라 사냥터였다. 잡히면 북송. 북송은 다시 보위부방, 다시 대상, 다시 이름이 지워지는 과정. 기디 그 단어 하나가 내 심장을 계속 눌렀다. 바깥에서 중국말이 오갔다. 무전기 소리가 짧게 끊기고 이어졌다. 발소리가 철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지나갔다. 나는 숨을 쉬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숨을 얇게 잘랐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철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떠올랐다. 어느 쪽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내 손바닥에 피를 만졌다. 손바닥이 찢어진 감각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줬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만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문이 다시 열렸다. 브로커가 들어왔다. 그는 손전등을 내 얼굴에 비추지 않았다. 대신 내 몸을 확인하듯 발끝부터 훑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옷 갈아입어. 그는 낡은 중국 작업복을 던져줬다. 옷에서는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옷이 싫었지만 싫어할 자격이 없었다. 군복을 벗는 순간 나는 내 과거를 벗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군복을 벗는 순간 나는 보호막을 잃었다. 이제 나는 군인이 아니라 불법자였다. 이 땅에서는 내 신분 자체가 죄였다. 브로커는 내게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빵 한 조각과 물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먹었다. 급하게 먹으면 소리가 난다.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먹는 모습이 들키는 것이었다. 들키면 질문이 온다. 질문은 신분을 요구한다. 신분은 없다. 없는 순간 끝이다. 나는 빵을 삼키며 속으로만 되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답은 너무 단순했다.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보인다. 보이면 잡힌다. 브로커는 나를 창고 지하 같은 공간으로 데려갔다. 쌀포대와 폐자재 사이 사람이 숨기 딱 좋은 좁은 틈. 거기엔 이미 다른 숨소리들이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다. 누군가도 나처럼 숨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인간이 된다. 인간이 되면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리면 실수한다. 나는 지금 실수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이동이 시작됐다. 차량 뒷칸, 덮개 아래, 냄새가 꽉 찬 공간. 브로커는 내게 말했다. 전화, 소리, 빛, 전부 금지.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는 도로를 달렸고
중간중간 멈췄다. 그때마다 바깥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 서류를 요구하는 중국말, 웃음인지 위협인지 모를 짧은 말투. 나는 숨을 멈췄다. 땀이 났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검문소를 지날 때 차가 한 번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 올라탔다 내려가는 느낌. 브로커가 내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눌렀다.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 그 압력이 내 뼈를 타고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내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나는 아무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덜 벌미 무서워질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어머니가 불러주던 내 이름이 떠올랐다. 그 따뜻한 소리가 떠오르자 눈물이 올라왔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들킨다. 울음은 소리보다 먼저 얼굴로 새어나간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옮겨지고 또 숨었다. 어떤 날은 조선족 집 지하실이었다. 벽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작은 창문엔 검은 비닐이 붙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밥을 내주면서도 내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정이 생기니까. 정이 생기면 위험해지니까.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다. 여기선 숨이 먼저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규칙이었다. 그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팔려갈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창밖에서 남자들이 웃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내 몸이 값으로 환산되는 상상을 했다. 브로커가 나를 다른 브로커에게 넘기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물건처럼 분류하는 장면. 탈북자는 때로 국경을 넘은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더러워서 차라리 총성이 더 정직하게 느껴졌다. 총성은 적어도 목적이 분명했다. 아니면 죽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이 흐렸다. 살려주면서도 동시에 삼키는 손들이 있었다. 가끔은 브로커가 내게 묻지도 않은 질문을 던졌다. 너 진짜 가져온 거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그는 확신을 갖는다. 확신을 가지면 요구가 커진다. 요구가 커지면 나는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간다. 나는 침묵으로 버텼다. 내 침묵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장벽이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커졌다.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남겨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있나?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다시 몸을 작게 만들었다. 감정을 키우면 몸이 무너진다. 어느 밤, 우리는 다시 이동했다. 목적지는 남쪽이라고만 들었다. 남쪽.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차량이 산길을 내려갈 때 나는 창문 틈으로 보이는 불빛들을 봤다. 저 불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들어오고 난방이 켜지고 누군가는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평범함이 너무 부러워서 오히려 화가 났다. 나는 왜 이런 평범함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그런데 동시에 그 평범함이 내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은 미래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우리는 작은 여관 같은 곳 앞에서 멈췄다. 브로커가 내게 말없이 모자를 깊게 눌러 씌웠다. 내 얼굴을 가리라는 뜻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중국 공안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걸어왔다. 브로커의 발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이 내 심장을 찢었다. 이 길의 끝은 늘 한 번의 우연에 닿여 있었다. 우연히 마주치는 시선 하나, 우연히 걸리는 검문 하나,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숨으려 했지만 브로커가 내 팔을 세게 잡았다. 놓으면 나는 도망치다 잡힌다. 잡히면 북송이다. 모다집년 여걸은 교접 한개도 무이바. 브로커가 내 팔을 세게 잡았다. 놓으면 나는 도망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강을 건너 탈출한 게 아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 도망 중이다. 살았지만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는 아직 내 발밑이 아니라 멀리 어딘가의 이야기였다. 공안은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사실이 나를 더 떨게 했다. 내가 그들의 눈에 들어갔을까? 들어갔다면 왜 그냥 갔을까? 그들이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지나간 걸까? 여기에 공포는 늘 확실한 폭력이었는데 그래서 더 오래 사람을 잠식한다. 그날 밤 나는 잠깐의 틈에서 벽에 기대어 생각했다. 나는 정말 나만에 닿을 수 있을까? 내가 닿는 순간 그곳이 나를 사람으로 다시 불러줄까?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다. 어머니, 약혼자. 내가 떠나며 남겨둔 얼굴들. 나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지는 나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아직 탈출하지 못했다. 다만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뻐하질 때 공기가 따뜻했고 거리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는데도 내 몸은 계속 얼어붙어 있었다. 이제 끝났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 앞에 서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잡힐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내 발밑의 땅이 정말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브로커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눈을 주지 않았다. 공항 근처의 작은 방, 오래된 선풍기 소리, 땀 냄새가 밴 담요. 그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건네며 고개만 끄덕였다. 여기.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한국어로 통역이 가능한 번호를 눌렀고 상대는 내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질문을 시작했다. 이름, 출생,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나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다. 습관이었다. 질문은 보호였지만 내게는 아직 신문처럼 들렸다. 며칠 뒤 나는 한국직 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대사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도 안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왔다. 문 하나를 지나면 바로 구원일 것 같지만 북한에서 문은 늘 닫히는 쪽으로만 열렸다. 나는 문턱을 넘으며 속으로만 반복했다.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 그래도 손은 계속 떨렸다.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창밖의 구름이 너무 밝아서 눈을 오래 뜰 수 없었다. 나는 좌석 벨트를 메고도 계속 몸을 굳혔다. 엔진 소리가 커질 때마다 두만강 위에서 들었던 총성이 겹쳐 들렸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를까봐, 누가 내 어깨를 잡을까봐 나는 끝까지 등을 시트에 붙이지 못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잠들면 모든 것이 꿈이 되어버릴까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는 차갑지 않았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나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주변의 표지판을 읽지 못했다.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가 들어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숨이 막혔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지 나는 몰랐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 같았다. 나는 곧바로 보호시설로 이동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너무 밝았고 자동차들은 신호에 맞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밤의 불빛이 곧 단속이었다. 그런데 여기의 불빛은 일상이었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수척했고 눈은 계속 흔들렸다. 이 얼굴로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그 질문이 내 안에서 맴돌았다. 며칠 뒤 나는 한화원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힐 때 몸이 자동으로 굳었다. 닫히는 문은 언제나 공포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안쪽은 달랐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윽박지르지 않았고 질문은 칼날이 아니라 절차였다. 그래도 나는 매 질문마다 속으로 계산했다. 이 말은 안전한가? 이 말은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것이었다. 대답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내가 떠나온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이상했다. 안전한데도 편하지 않았다. 침대는 푹신했지만 나는 바닥에 자는 꿈을 꿨다. 음식은 따뜻했지만 나는 한 숟갈을 뜨고도 손을 멈췄다. 누가 내 그릇을 빼앗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서였다. 상담 시간이 되면 나는 말을 아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힘들었죠? 라는 문장을 들으면 나는 오히려 더 딱딱해졌다. 힘들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 안의 모든 밤이 한꺼번에 열릴 것 같았다. 어느 날 교육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배웠다. 그 단어를 칠판에 적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멍해졌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허락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나는 늘 허락을 받으며 살았다. 전기를 허락받고 이동을 허락받고 숨도 허락받으며 살았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자유가 내게는 축복이 아니라 낯선 책임처럼 느껴졌다. 이제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섭게 다가왔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자꾸 북쪽을 생각했다. 어머니가 지금도 내 밥그릇을 먼저 채우고 있을까? 약혼자는 그 쪽지 이후 어떤 얼굴로 하루를 견뎠을까? 나는 안전한 곳에 있는데 내 마음은 계속 위험한 곳으로 돌아갔다. 한 번은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어깨만 조금 흔들었다. 살아남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 질문은 답이 없었다. 살아남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하나센터로 연결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사회로 나간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이제부터 진짜 혼자가 된다. 북한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지만 동시에 혼자일 틈도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혼자 있을 수 있다. 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날 나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오래 들이마셨다. 누가 나를 보아도 나는 잡혀가지 않았다. 누가 내 숨을 세워도 나는 끌려가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가 조용히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한번 속으로 불렀다. 예전에는 금지어처럼 숨겨야 했던 이름,
지금은 누군가가 부르면 돌아볼 수 있는 이름. 하지만 나는 아직 웃지 못한다. 안전에 도착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도착하는 건 아니었다. 내 안에는 아직도 두만강의 얼음 소리, 보이부 방의 종이 냄새, 대상이라는 두 글자가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부터가 더 어렵다. 나는 살아서 남한에 왔다. 그런데 정말로 살기 시작한 건 어쩌면 그 이후일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한국에서 산다. 주소가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카드가 있고 내가 직접 고른 옷이 옷장에 걸려 있다.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오고 편의점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겨울이 와도 난방이 끊기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런 걸 두고 당연한 삶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내겐 아직도 이 당연함이 낯설다. 당연함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북한에선 좋은 일이 오래 가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왔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한 번씩 확인한다. 문이 잠겨 있는지, 창문이 열려 있는지.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부른 것 같아서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다. 갑작스런 벨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복도에서 지나가는 낯선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나를 다시 두만강 위로 데려간다. 나는 이제 총소리를 듣지 않아도 내 몸은 총소리를 기억한다. 가끔은 꿈에서 보위부 방으로 들어간다. 창문 없는 방, 종이 냄새, 긴 침묵. 누군가가 내 앞에 서류를 놓고 말한다. 대상. 나는 꿈속에서조차 숨을 크게 못 쉰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공포는 머리가 안전하다고 말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조차 자주 내 숨을 나눠 쉰다. 얇게, 조심스럽게. 들킬 것 같은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건 공포가 아니다. 죄책감이다. 나는 살아서 왔다.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 북쪽으로 돌아간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약혼자가 어떤 밤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한다. 연락할 수 없는 건 단절이 아니라 벌처럼 느껴진다.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하지만 어떤 밤에는 그 말이 입 안에서 부서진다.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안전했을까? 내가 떠나서 그들은 더 위험해졌을까? 그 질문들은 답이 없는데도 매일 나를 붙잡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르라고 했을 때 나는 멍해졌다. 북한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배정받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택이 내 몫이다.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한다. 나는 그 자유가 때때로 두렵다. 선택하면 책임도 따라온다. 책임은 누가 대신 져주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책임이 늘 위에서 내려왔고 개인은 그 아래에서 숨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여기서는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살아야 한다. 내가 나로 살아야 한다. 나는 하나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배웠다. 울어도 된다. 말을 해도 된다. 질문을 해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알아도 되는 세계는 또 다른 고통을 준다.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한다. 화면 속 국경 사진이 나오면 목이 먼저 잠긴다. 누군가는 정치 이야기로 흥분하지만 내게 그건 정치가 아니다. 그건 사람의 얼굴이다.
그 얼굴들 속에 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심장을 그대로 잡아당긴다. 나를 가장 흔드는 순간은 아주 사소한 때다. 마트에서 쌀을 사려고 봉지를 들 때 무게가 너무 쉽게 느껴져서 갑자기 눈물이 난다. 북한에서는 쌀이 무거웠다. 무겁다는 건 귀하다는 뜻이었고, 귀하다는 건 죄책감을 동반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쌀이 상품일 뿐이다. 근데 그 사실이 부럽고, 화가 나고, 슬프다. 나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줄 안다. 하지만 내 몸은 아직도 북쪽의 규칙으로 반응한다. 그래도 나는 버틴다. 하루하루 아주 작은 일들을 하면서 지하철 노선을 외우고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휴대전화로 길을 찾는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하지만 내게는 새로운 언어다. 실수하면 혼날 것 같아서 늘 긴장하지만 여기서는 실수해도 끌려가지 않는다. 그 차이가 내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어느 날 밤 나는 오래 고민하던 걸 처음 했다. 창문을 열고 크게 숨을 쉬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내 숨을 검열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두만강을 건넌 이유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숨을 내 마음배로 쉬기 위해서였다. 그게 이렇게 단순한 목표였는데 그 단순함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안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보이부 방의 냄새, 철수동무의 빈 침상, 약혼자의 쪽지, 어머니의 조용한 손. 나는 그 기억들을 지우지 못한다. 지우고 싶지도 않다. 그 기억들이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가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가끔 내 손을 바라본다. 예전에는 그 손으로 좌표를 외웠다. 그 좌표는 누군가를 겨누는 숫자였다. 이제는 그 손으로 글씨를 쓰고 밥을 짓고 사람들과 악수를 한다. 같은 손인데 다른 삶을 산다. 그 차이가 나를 살게 한다. 나는 언젠가 이 손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한 숫자 대신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싶다. 그게 내 속죄일지도 모른다. 나는 탈출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 북쪽에 남겨둔 사람들과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나라가 아직도 나를 붙잡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 하루만 더 사람으로 살자. 오늘 하루만 더 숨을 크게 쉬자. 나는 이미 빠져나왔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직도 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나는 살아서 나만해 왔다. 하지만 그 밤들의 그림자는 아직 나를 따라온다. 그리고 그 그림자와 함께 나는 오늘도 조용히 걷는다. 나는 탈출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끝내 나를 떠나지 않는다.